제3제국 장군들의 아들들의 운명은 조국을 위해 싸운 수천 명의 독일 젊은이들의 운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만프레드 롬멜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 그는 겨우 15세의 나이에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를 목격하게 된다. 전설적인 원수 에르빈 롬멜의 강제적인 죽음이었다. 게로폰 만슈타인의 운명은 비극적으로 달랐다. 유명한 원수 에리히 폰 만슈타인의 아들인 그는 군사 전통 속에서 자랐다. 건강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대하여 동부 전선에서 싸웠다. 1942년 겨우 19세의 나이에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휘하는 부대 아래에서 레닌그라드 근처 전투 중 전사했다. 그리고 히틀러의 조카 하인리히 히틀러도 있었다. 그는 다른 병사들처럼 입대하여 동부 전선에서 싸웠다. 그는 소련군의 포로로 잡혀 부치르카 감옥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잔혹한 신문을 당했다. 그는 1942년 겨우 21세의 나이에 그곳에서 사망했다. 그의 성조차도 그의 운명을 피하게 해주지는 못했다. 젊은 군인의 몰락. 게로폰 만슈타인과 전쟁의 잔혹성 프리츠 에리히 폰 레빈스키로 태어난 에리히 폰 만슈타인은 나치 독일의 주요 군사 전략가 중 한 명이었다. 깊은 군사 전통을 지닌 프로이센 가문 출신인 그는 자녀가 없던 외삼촌에게 입양되어 만슈타인이라는 성을 받게 되었다. 그의 군 경력은 그를 독일 국방군의 원수 계급에까지 이르게 했다. 그의 아들 게로폰 만슈타인은 1922년 12월 31일 부모가 결혼한 지 2년 후 태어났으며 아버지처럼 군사 전통이 짙은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가족의 기대와 아버지의 유산이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게로는 에리히와 그의 아내 유타지빌레 폰 레쉬의 세 자녀 중 한 명이었다. 다른 두 자녀는 그보다 한 살 먼저 태어난 기젤라와 1929년 태어난 리디거였다. 기젤라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제시 보기가변대 제2대대를 지휘한 고위 훈장을 받은 장교 에델 하인리히 자카리아의 링겐탈 소령과 결혼했다. 게로의 군 경력은 짧았지만 그 시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겪었던 군 복무의 잔혹함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가족의 의무감이나 기대를 반영하여 국방군에 입대한 것으로 보인다. 당대에는 젊은 독일인들이 자발적으로 국방군에 지원하거나 징집되는 것이 흔한 일이었고 특히 군인 가문 출신일 경우 더욱 그러했다. 그가 중위로 복무했다는 사실은 그가 장교 훈련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했다. 1941년 가을 그는 하사로 승진하고 2급 철십자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후 장교학교를 수료한 후 이듬해 봄 중위로 승진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운명은 1942년 10월 29일 그가 겨우 19세였을 때 동부전선 북부의 일멘 호수 근처에서 전사하며 끝이 났다. 당시 전쟁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소련 침공은 불과 1년 전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독일군이 상당한 징역에 성공했지만 그해 겨울에 치열한 전투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소련의 저항은 점차 강해졌고 전선의 조건은 극도로 열악하여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했다. 1942년 3월 말까지 총 손실은 110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독일 국방군의 동부 전선 전역에서의 전면적인 공세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4월 히틀러는 동부 전선 남부 지역에서 여름 공세를 집중시키기로 결정했다. 목표는 남부 공산군을 격파하고 전쟁 경제에 필수적인 석유와 같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정색 작전은 6월 28일 시작되어 카프카스 지역으로의 진격과 볼가강까지 스탈링그라드를 점령하는 등 상당한 영토를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소련은 수도 모스크바 방어에 주력하고 있었고 이는 독일군이 남부에서 진격하는 동안 소련군이 병력을 재편성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 와중에도 독일 국방군은 물자 부족 등 심각한 물류 문제를 겪었다. 2000km가 넘는 전선은 보급선에 큰 부담을 주었고 병사들은 모든 종류의 보급품 부족에 시달렸다. 가을이 되면서 바로 게로가 전사한 시점에 맞물려 소련군의 방역이 시작되었고 이는 결국 독일군의 스탈링그라드에서의 참담한 패배로 이어졌다.
독일군은 방어선을 유지할 수 없었고 붉은 군대는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게로는 수많은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전세가 급변하는 그 한가운데 있었고 독일군의 사기가 계속해서 저하되는 가운데 전투에 임했다. 그의 죽음이 아버지에게 미친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다. 자신이 이끌어온 전쟁에서 아들을 잃는 고통은 그에게 엄청난 감정적 짐이 되었을 것이며 비록 그것을 대중 앞에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개인적인 비극은 그가 원수로서 내린 전략적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젊은 군인의 장례는 소련의 일멘 호수 근처에서 치러졌으며 그의 이름은 독일 도르프마르크 묘지에 있는 부모의 묘비에 새겨져 있다. 또한 그를 기리는 나무 십자가도 있다. 그의 러시아 무덤의 흙은 묘비 주위에 뿌려졌다. 이 기념 행위는 가족이 게로의 기억을 잊지 않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독일 전몰군인협회 볼크스본더이체 크릭스그레버 퓨르소게는 그의 이름을 공식 기록에 등재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갈등도 존재했다. 에르빈과 만프레드 롬멜, 독일 역사 속 전쟁과 화해의 유산. 사막의 여우라 불렸던 에르빈 롬멜은 2000년 전반기에 활약한 독일의 뛰어난 장군으로 1991년 11월 독일 하이덴하임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군 경력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시작되었다. 그는 이탈리아 전선에서 보여준 용기와 리더십으로 명성을 얻었고 그 공로로 권위 있는 푸르르 메리트 훈장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2년 전 출간된 그의 저서 보병이 공격한다, 인판테리의 그레이프탄은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세계적으로 군사 전술에 영향을 미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전쟁이 재개된 이후 롬멜은 1910년 프랑스 침공 당시 제7기 갑사단을 지휘했고 이후 북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군단을 지휘하게 되었다. 그는 이 작전에서 독일 국민은 물론 영국의 적군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군 경력은 비극적으로 마무리되었다. 1914년 10월 14일 그는 강제로 자살을 강요받았다. 이는 그해 7월 20일 히틀러 암살 시도 실패와 정치적 음모가 얽힌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군사적 통찰력과 정치적 소신을 지녔던 그는 전쟁 말기 나치즘의 이념으로부터 점차 멀어졌으며 히틀러 암살을 모의한 장교들의 일원이었다. 암살 시도 실패 후 히틀러와 그의 측근들은 그를 공범으로 의심하고 압박을 가했다. 공공연한 치욕과 체포를 피하기 위해 히틀러는 롬멜에게 두 가지 선택을 제시했다. 자살하거나 재판과 함께 처형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롬멜은 가족을 보호하고 명예롭게 죽기 위해 자살을 택했다. 그는 사이안화물 캡슐을 삼켰고 헤를링겐 자택 근처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심장마비로 공식 발표되어 충성스러운 장교로서 죽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진실이 숨겨졌다. 에르빈 롬멜의 존재는 그의 가족, 특히 유일한 아들 만프레드 롬멜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만프레드는 1928년 12월 24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났다. 히틀러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를 강제로 데려가 자살하게 만든 장면은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으며 정치와 역사에 대한 그의 시각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린 시절부터 만프레드는 아버지의 군 경력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격동의 시대에 영향을 받았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고작 11살이었다. 3년 후 그는 루프트바페의 보조병으로 징집되었고 전쟁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당시 그는 S에 입대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아버지 에르빈 롬멜 본인이 그를 만류했다. 이는 롬멜 장군이 나치 정권에 대해 점점 실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만프레드의 정치적 입장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47년 그는 튜빙겐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그의 삶은 7년 후 큰 전환점을 맞는다. 그는 리젤로테 다이버와 결혼했고 딸 캐서린을 낳았다. 잠시 변호사로 일한 후 1956년 그는 공직에 들어섰고
이후 바덴비르텐베르크 주 정부의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만프레드 롬멜의 정치 경력은 1974년 그가 고향 슈투트가르트의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아르눌프 클레트를 이어받았으며 결선 투표에서 58%의 지지를 얻어 사회민주당 후보 피터 콜라디를 꺾었다. 그의 인기는 1982년 재선에서 70% 가까운 득표율로, 그리고 1990년에는 무려 71.7%의 득표율로 재확인되었다. 그의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롬멜은 화해와 관용을 중시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는 슈투트가르트 슈타함하임 교도소에서 자살한 적군파 RF 구성원들에게 정중한 장례를 제공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다. 모든 적대는 언젠가 끝나야 하며 이 경우엔 그들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적국 장군인 조지 S. 패튼의 아들, 미군 소장 조지 패튼 4세와 우정을 쌓았고, 또 다른 우정으로는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아버지의 상대였던 버나드 로 몽고메리의 아들 데이비드 몽고메리와의 친분이 있었다. 이 두 관계는 1940년대 사건 이후의 영국 독일 화해와 서독의 나토 통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1996년 비르텐베르크 주립극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만프레드 롬멜은 독일 최고 시민 훈장인 연방 공로 십자 훈장을 수훈했다. 헬무트 콜 총리는 축사에서 롬멜의 시장 재임 시절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우호 관계가 잘 유지되고 발전되었음을 강조했다. 며칠 후 슈투트가르트시는 그에게 명예시민 칭호를 수여했다. 그의 인기와 무관하게 롬멜은 경제 호황으로 많은 외국 이주민들이 몰려들던 시기 이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시재정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부채를 줄이고 지역 인프라, 특히 도로 및 대중교통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했으며 프랑스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같은 하에 정계에서 은퇴한 그는 파킨슨병을 앓으면서도 저자로서, 강연자로서 활발히 활동했다. 그는 정치적 주제와 유머를 다룬 여러 저서를 집필했으며 재치 있는 언변과 대중적 화법으로도 잘 알려졌다. 또한 그는 아버지 에르빈 롬멜이 군사작전 중 남긴 일기, 편지, 메모를 정리한 롬멜 페이퍼스 이 편찬에도 참여했다. 만프레드 롬멜은 2013년 11월 7일 사망했으며 아내 리젤 로테와 딸 캐서린을 남겼다. 그의 화해와 사회 정의에 대한 헌신은 독일 기독민주연합 CDU의 많은 구성원들에게 여전히 본보기로 남아있다. 전쟁과 가족의 과거 사이에서 한스 거르크 모델과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 종종 히틀러의 소방수라 불리며 독일 전선의 붕괴를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위기 상황에 투입되었던 발터 모델은 1891년 1월 24일 겐틴에서 태어난 독일의 뛰어난 장군이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총사령관 제너럴 펠드 마셜이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의 지휘력과 즉흥적 대응 능력으로 유명했다. 특히 방어 작전에 탁월했으며 그의 성공은 몇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했다. 그는 즉흥적인 방어의 달인이었고 전방에서 직접 정찰하는 전술 원칙을 고수했으며 항상 연속적인 전선을 유지하고 계층적인 방어선을 구축했다. 또한 그는 항상 예비 병력을 유지하여 전선 유지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그의 군 경력은 1909년에 시작되었으며 빠른 승진 끝에 소련 침공을 포함한 여러 주요 작전에서 핵심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전술적 접근 면에서 그는 효과적인 포병 운용에 능했는데 포병을 통합된 단위로 집중 운용하는 방식으로 무작위로 분산시키지 않았다. 패배한 부대의 잔해로부터 새로운 방어선을 조직하는 것도 그의 특기였다. 그는 1921년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프리드리히 리커르트 시인의 손녀이자 중상류 계급 출신으로 크루프 가문과 인연이 있는 헤르타 휘센과 결혼했다. 이 부부 사이에는 헬라 크리스타 두 딸과 아들 한스 거르크 세 자녀가 있었다. 가족의 가장이었던 모델은 엄격한 프로테스탄트 가정에서 자랐고 평생 루터교 신앙을 지켰다. 다소 의외일 수 있으나 그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정치적 논쟁을 멀리했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전쟁이나 정치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 특히 아들 한스 거르크는 역사적 사건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스 거르크는 1927년 3월 1일에 태어나 군사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아버지의 경력에 영향을 받았다. 그 영향력은 상당해서 그 역시 당대 다른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1944년 국방군에 입대하게 된다. 당시 독일의 군사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복잡했다고 할 수 있다. 엄격한 훈련과 철저한 태도로 유명했던 아버지는 아들 한스 거르크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 역시 가족의 기대에 눌려 있었을 수 있다. 이름 높은 군사 지도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중압감을 안겨주었고 그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망은 파시즘, 인종차별주의, 광적인 독재자 숭배로 얼룩진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자 하는 욕구와 충돌했다. 당시 나이는 겨우 16에서 17세에 불과했지만 그는 이미 패배가 명확한 전쟁에 끌려 들어갔다. 그의 전투 경험은 짧았지만 제3제국의 마지막 시기를 특징 짓는 혼란과 절망 속에서 이루어졌다. 국방군은 동부와 서부 전선 모두에서 중대한 패배를 겪고 있었으며 한스 거르크와 같은 젊은이들의 징집은 나치 정권의 필사적인 체제 유지 노력을 반영한 것이었다. 전쟁이 종결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산산조각나는 군대의 참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가족 전체는 그 6년 동안 드레스덴에 거주했으며 종전 직전 발터 모델은 자신의 개인 기록이 소련군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것들을 파기했다. 그리고 1945년 4월이 되자 모델이 지휘하던 B군단은 루르 포위망에서 연합군에 포위당했으며 독일의 방어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베를린은 끝까지 싸우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모델은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병사들에게 부대를 해산하고 항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결정은 나중에 요제프 괴벨스가 배신 행위라며 비난했지만 모델은 평생을 정권에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큰 자존심에 타격을 입었다. 그는 남은 병력의 여러 지점을 방문하며 자발적으로 항복하거나 귀가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는 항복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미군에게 항복하면 소련에 인도되어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그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더 명예로운 선택이라 여겼다. 4월 21일 아침 모델은 부하 장교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아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포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뒤스부르크 인근 숲속의 덤불에 몸을 숨긴 후 총으로 자살했다. 그의 유언은 고대의 패장들이 자살을 통해 명예를 지켰다는 믿음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의 죽음은 독일 군사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동시에 그의 아들 한스 거르크의 삶에도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정체성과 화해시키기 위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는 전후 독일 사회에 진입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1947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자신의 성씨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널리즘을 공부하며 독립적인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는 이후 본 연방참사회의 자문위원으로 일하다가 보네 프리드리히 비렐름 라인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군사적 과거는 그를 계속 따라다녔고 결국 그는 1956년 5월 민스터의 기갑척탄병 훈련대대에서 소위로 독일 연방군에 입대했다. 이후 포병 부대로 전속되었고 이다르 오버슈타인 포병학교에서 훈련을 마친 뒤 니더란슈타인 저기갑 포병연대에서 포병 중대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몇 년간 그는 연방군 내에서 승진을 거듭했고 함부르크 연방군 지휘참모대학에서 참모 과정을 이수했다. 그는 육군 참모부 고문, 란트슈트 주둔 제마은한 야전 포병대대 지휘관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한스 거르크 모델은 연방군에서 준장으로 진급했고 1982년부터 1987년까지 바트 노이에나르에 위치한 연방군 정보국 국장을 역임했다. 그는 그해 3월 퇴역 후 군사작가로서도 활동했다. 결혼하여 3 자녀를 두었고
평생 동안 그는 아버지의 군사적 업적을 강조하며 그의 이미지를 복원하려고 애썼다. 동시에 아버지의 나치 정권과의 관계를 축소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 관계는 성공적인 군인으로서의 업적과 동시에 고통을 야기한 체제에 깊이 연루되었던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가야 했던 부담이 얽힌 것이었다. 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2016년 4월 16일 자연사했다. 외교에서 무장까지 요아힘과 루돌프 폰 리벤트로프의 이야기. 요아힘 리벤트로프는 1893년 당시 프로이센 왕국이었던 베젤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당시 독일 상류층 가문들처럼 군사적 뿌리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아버지 리하르트는 중령이었다. 요아힘은 생애를 거치며 나치 정권에서 두드러진 외교관이자 정치인이 되었고 1936년부터 1938년까지 영국 주재 독일 대사를 지냈으며 이후 제3제국이 붕괴할 때까지 독일 외무장관으로 활동했다. 이 변화는 그가 런던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추진한 영국-독일 동맹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의 외교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면서 비롯되었다. 이는 영국 외교관들과의 긴장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외무장관직에 임명되었다. 그 이후 그는 제3제국의 공격적인 팽창 정책을 지지하며 오스트리아 합병과 수데텐 위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그는 아돌프 히틀러와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독일 외교 정책의 핵심 인물이 되었으며 특히 나치 독일과 소련 간 불가침을 보장한 독소 불가침 조약,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1920년 포도주 제조업자의 딸 안넬리스 행켈과 결혼하여 경제적 독립을 확보했다. 5년 후에는 먼 친척인 게르트루트 폰 리벤트로프로부터 입양되어 폰이라는 귀족 칭호를 얻게 되었고 이는 그의 사회적 상승에 기여했다. 다만 그의 가문은 독일 귀족법 위원회로부터 역사적 귀족 가문으로 공식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의 아들 루돌프 폰 리벤트로프는 1921년 5월 11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 속에서 비스바덴에서 태어났다. 요아힘과 안넬리스 사이의 5자녀 중 둘째였으며 외교관인 아버지의 영향 아래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며 나치즘의 이데올로기에 강하게 노출된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이러한 환경은 그의 세계관과 장래의 군사 경력에 큰 영향을 주었다. 루돌프는 정치적 야망이 넘치는 가족 환경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아버지가 영국 대사로 임명되자 런던으로 함께 건너갔으며 그곳에서 명문 웨스트민스터 스쿨에 등록되었다. 물론 아버지의 새 직책으로 인해 그의 영국 체류는 오래가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당대 많은 독일 젊은이들처럼 무장친위대 와펜 SS에 입대하였다. 그는 전쟁이 시작된 1939년 9월 1일 SS 베르피궁스트루페 SS 비에르피궁스트루페에 합류하였으며 SS 도이칠란트 연대에서 군사 경력을 시작했다. 브라운슈바이크 장교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그는 1911년 4월 SS, 소위 SS 운터슈툼퓨러로 진급했고 핀란드 전선의 SS 전투 집단 노르트에 배치되었다. 1943년 2월 그는 무장친위대 제1기갑사단 아돌프 히틀러 근위대 레입스탄다르테 SS 아돌프 히틀러로 전속되어 제3차 하르키우 전투에 참여했으며 용기와 리더십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해 여름 진행된 치타델레 작전에서는 소련의 T-34 전차 14대를 판처 IB 전차로 격파하여 철십자 훈장 기사 십자장을 수여받았다. 루돌프는 또한 노르망디 전역에서 연합군과 교전했고 그곳에서 그의 리더십이 인정되어 독일 금공로 훈장을 받았다. 아르덴 대공세 당시에는 기가변대의 부대를 지휘하기도 했다. 그의 군 경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의 아버지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1944년 7월 20일 동프로이센의 늑대의 소굴이라 불린 히틀러 총통본부에서 발생한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이 사건은 클라우스 쉔크 그라프 폰 슈타우펜베르크가 회의 중 탁자 아래 폭탄을 설치하며 감행한 쿠데타 계획의 일환이었다. 에리히 펠기벨, 프리드리히 프롬, 헤닝 폰 트레스코우 등도
이 음모에 가담했으며 그들은 전쟁을 종식시키고 나치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군 장교들과 관료들이었다. 폭탄은 오후 12시 42분에 폭발했지만 히틀러는 책상이 폭발을 막았고 폭탄이 든 가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 독일 외무장관이었던 요아힘은 이 암살 시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마르틴 보어만으로부터 반역을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일부 부하가 관련된 것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부처 내에서 숙청을 수용해야 했으며 내각 내에서 존재감을 줄이게 되었다. 1945년 5월 8일 루돌프는 자신의 사단과 함께 미군에 항복했고 이는 그의 군사 경력의 종말을 의미했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군이 운영하는 셰르슈미디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으며 1948년경 석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아힘 리벤트로프는 1945년 6월 체포되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전범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1946년 10월 16일 해당 재판에서 첫 번째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인물이 되었다. 전후 루돌프는 가족의 정치적 역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은행업에 종사했고 와인 상인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1960년 일제 마리아 폰 윈하우젠 남작 부인과 결혼했다. 그는 아버지를 주제로 한 책, 내 아버지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마인 바타 조아킴 폰 리벤트로프를 집필하여 2015년 모스크바에서 발표했으며 이 책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히틀러와 아버지의 사진들도 포함되었다. 루돌프 폰 리벤트로프는 2019년 5월 20일 라틴겐에서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스탈링그라드와 그 여파, 파울루스 쌍둥이 형제와 아버지의 비극적인 궤적, 프리드리히 빌헬름 에른스트 파울루스는 1890년 9월 헤센주의 쿠크스하겐에서 태어났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스탈링그라드 전투에서 독일 제6군의 지휘관으로 가장 잘 알려진 독일 장군이며 이 전투는 2차 대전의 전환점이자 역사상 가장 유혈이 낭자했던 전투 중 하나로 꼽힌다. 파울루스의 군 경력은 1910년 독일 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모두 참전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보병연대 제3대대의 부관으로 비교적 겸손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 직책을 맡아 이듬해까지 복무했다. 이후에는 정의장교로 임명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역할을 수행했다. 전후 빠르게 계급을 상승한 그는 1912년 상급대장으로 승진했다. 참모장교로서의 능력은 탁월했지만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은 상관들로부터 의문을 받았다. 한편 그는 1912년 루마니아 귀족 콘스탄체 엘레나 로제타 솔레스크와 결혼했다. 이 결혼은 그에게 안정감을 제공했지만 귀족 출신이라는 점은 나치 사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그를 놓이게 했다. 나치는 귀족적 연결고리를 의심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주니어와 에른스트 알렉산더 파울루스는 1918년 4월에 태어난 쌍둥이였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군 경력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가족은 제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을 직접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두 아들의 성장 방식과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의 잦은 군사 임무로 인해 가족은 자주 이사를 다녔고 이는 쌍둥이들에게 강한 충성과 헌신의 감각을 심어주었다. 또한 이들에겐 언니인 올라 파울루스가 있었다. 그녀는 그들보다 4살 먼저 태어났으며 쌍둥이 형제들에 비해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폰 쿠첸바흐 남작과 결혼했고 전쟁이 끝난 후 정치와 군사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조용한 삶을 살았다. 쌍둥이 형제는 아버지처럼 군에 입대하여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특히 동부전선에서 여러 전투에 참전했다. 동부전선은 바르바로사 작전 이후 시작되었으며 이는 동유럽 정복과 대게르만 제국 건설을 목표로 한 말살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론상으론 그랬지만 실제로는 초기엔 독일군이 큰 진전을 이루었으나 소련의 반격으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특히 모스크바 전투와 스탈링그라드 전투가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른스트는
1942년 하르키우 제2차 전투에서 중상을 입는 비극적인 경험을 했다. 당시 소련군은 세면 티모셴코 원수의 지휘 아래 대규모 공세를 벌였으나 독일군이 이를 성공적으로 격퇴했다. 이 전투는 소련군이 포위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요한 전투였으며 독일군이 벌인 마지막 포위 승리이기도 했다. 한편 스탈링그라드 전투 중 히틀러는 파울루스를 원수 제네랄 펠마셜로 승진시켰다. 이는 독일의 확장 계획이 실패할 경우 파울루스가 자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이전까지 독일 원수 계급에서 항복한 자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전투는 1942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속되었으며 제육군은 포위되어 굶주림과 혹한 속에서 극한의 조건을 견뎌야 했다. 1943년 1월 31일 파울루스는 항복했다. 이는 여러 독일 고위 인사들에게는 배신으로 간주되었고 실제로도 독일군의 전진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전투는 사상자 측면에서도 엄청났다. 독일군은 약 15만 명이 사망하고 10만 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그중 약 6명만이 생還했다. 소련 측의 피해도 컸다. 사상자는 7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항복의 충격은 그의 가족에게도 깊게 미쳤다. 파울루스 주니어는 아버지가 스탈링그라드에 고립된 동안 다른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으며 하르키우에서 상처를 입은 에른스트 역시 아버지의 항복 여파로 영향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다우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전쟁의 여파로 고통을 겪었다. 이 세 사람이 다우에 수감된 것은 시펜하프트라는 정책 때문으로 이는 반역자의 가족까지 처벌하는 나치식 보복 정책이었다. 한편 파울루스 주니어는 1944년 1월 22일 시작된 안치오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 전투는 연합군의 이탈리아 반도 침공의 일환이었으며 6월 4일 로마 해방으로 마무리되었다. 전술적으로는 실패로 간주되었지만 독일군의 병력을 다른 전선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전략적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파울루스 주니어는 이 전투 중 전사했으며 이는 가족, 특히 스탈링그라드에서 이미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아버지에게 심각한 상처가 되었다. 포로 생활 중 파울루스는 나치 정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자유독일 국민위원회 코미티 에프레이스 두칠란드에 참여했다. 그는 독일 병사들에게 항복을 촉구했다. 1946년 그는 뉘른베르크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하여 전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1950년 소련에 의해 석방되었으며 이는 독일 포로들이 본국으로 송환되기 시작하기 2해 전이었다. 그는 동독 지역 드레스덴에 정착했고 해방 이후 곧 독일 민주공화국 군사사 연구소의 민간 책임자로 임명되어 생애 마지막까지 그 직책을 수행했다. 그의 아내는 석방된 후 4년 만에 사망했다. 그는 말년에 진행성 구심성 마비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일종을 앓았으며 1957년 2월 1일 드레스덴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에른스트 알렉산더 파울루스는 1970년에 사망했다. 그는 전후 완전히 공적인 삶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의 활동에 대한 정보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하인츠 귄터 구데리안, 영향, 승진 그리고 연방군 분대웰에서의 기여. 하인츠 귄터 구데리안은 1914년 8월 23일 독일 고슬라에서 태어났으며 군사 전통이 깊은 가문에서 성장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활약한 저명한 장군 하인츠 구데리안의 아들이었으며 형제로는 쿠르트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7년 전 카를스루헤와 베를린의 생도 학교를 졸업한 후 군에 입대하여 군 경력을 시작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서부 전선에서 정보장교로 복무하며 마른 전투와 베르댕 전투에 참전했다. 전쟁이 끝나기 1년 전 그는 최고사령부 참모진에 배속되었다. 그 후 그는 발트하해 지역의 프레이코어 및 1919년 슐레지엔의 동부 국경수비대에서 잠시 복무했고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독일군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스베어 라이크스웰의 대위로 임명되었다. 당시 베르사유 조약은 전차 보유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는 트랙터와 목재 모형으로 훈련했고
동시에 소련과 비밀리에 전차 훈련을 진행했다. 그는 1937년에 출판한 저서 전차 주해 에이퉁 판세를 통해 전차, 보병, 공군의 결합 개념을 확산시켰고 이는 후일 정역전 전술의 기반이 되었다. 히틀러가 총리로 집권하면서 그의 군 경력은 가속되었다. 그는 제2기갑사단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1936년에 소장, 1938년에는 중장으로 승진했다. 제16군단 사령관으로서 그는 오스트리아 및 수데텐 침공 작전을 지휘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인츠 귄터는 어린 시절부터 군사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아버지의 뒤를 따라 베르마흐트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는 1933년 베를린 첼렌도르프에 위치한 인문주의 김나지움을 졸업하였으며 그해 4월 1일 빈스도르프에 있는 제3자동차부대 케랍트파하랍테이룽3에 생도로 입대함으로써 군 경력을 시작했다. 이 결정은 가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자 나치 정권 아래 군이 부흥하던 당시 독일의 정치적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었다. 2년 후 그는 소위로 진급하였으며 다양한 전차 부대에서 복무하며 이후의 도전을 대비했다. 그의 교육은 실무와 이론 양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유능한 장교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폴란드 침공에 배치되었다. 이 작전에서 그는 용기와 군사 능력을 입증하였으며 철십자 훈장 2급과 1급을 모두 수훈했다. 이듬해 벌어진 프랑스 전투에서도 그는 참전하였고 2차례 부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 경력을 이어가며 1942년 참모학교를 졸업했다. 5월 그는 제116기 갑사단 질풍사단의 작전 참모로 임명되었다. 이 자리에서 구데리아는 특히 1944년 8월 팔레즈 포위망을 돌파하며 탁월한 지휘 능력을 발휘했으며 그 공로로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철십자 기사십자장을 수여받았다. 전쟁 말기 하인츠 귄터는 미군에게 포로로 잡혀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아버지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 그는 1947년 10월까지 수감되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거의 1년 더 감금 상태에 있었다. 운 좋게도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비밀리에 녹음된 대화에서는 나치주의 원칙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석방 후 하인츠 귄터는 연방정보국 BND의 전신인 겔렌 조직 오르가니제이션 겔렌에 합류하였고 1448년 3월부터 1556년 3월까지 근무하며 전후 독일에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몇몇 동료들과 달리 가혹한 처벌을 피한 후 바이에른 남부 퓨센 근처의 슈방가우로 은퇴하여 지필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깨끗한 베르마흐트라는 신화를 옹호하며 나치 범죄와의 분리를 주장했고 1910년대 그 신화를 그의 저서들로 공고히 했다. 그는 1954년 5월 14일 65세를 일기로 사망했으며 그의 무덤은 코슬라르의 힐데스하이머 거리 묘지 교회에 있다. 그 후 아들 하인츠 귄터는 새롭게 창설된 연방군 분데스웨르에 장교로 합류했다. 그의 군 경력은 수많은 승진과 책임으로 특징지어졌으며 결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버지가 맡았던 전차병과 감찰관 인스펙터 오브 판서 트룹스이라는 직책까지 맡게 되었다. 처음에 그는 연방정보국에서 중령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제3전차대대 지휘관으로 임명되어 실제 부대 지휘 업무에 참여했다. 그의 경험과 리더십은 그를 국방부 본부의 참모직에도 이르게 했으며 육군참모본부 제3부차장을 역임했다. 1963년 7월 그는 준장으로 진급하였고 코블렌츠에 있는 제14기 가벼단의 지휘를 맡았으며 이 시기 독일 전차 부대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인 주력 전차 러파르트 리오파드의 도입을 경험했다. 1967년 10월 그는 전차병과 감찰관으로 임명되어 1974년 3월까지 재직했으며 이 기간 동안 연방군 기갑 전력의 현대화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1972년 퇴역 2년 전 독일 연방공화국 공로 대훈장 대십자장을 수훈하며 그의 기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군에서 퇴역한 후 그는 군사 역사 연구 및 저술에 몰두했으며
그의 저서 서부 전선의 마지막 해 담화에서는 자신이 작전 참모로 활약한 제116 기갑사단의 역사를 분석하고 노르망디 침공 당시의 전략적 결정들을 다루었다. 하인츠 퀸터 구데리아는 2004년 9월 25일 본에서 90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숨겨진 인연 알로이스와 하인츠 히틀러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 역할. 아돌프 히틀러는 1889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브라우나우아민에서 태어났으며 독일에서 국가사회주의 정권의 지도자가 되었고 20세기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의 권력 상승은 192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 그는 신생 나치즘의 선동가이자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가로 부각되었다. 1933년 그는 독일 총리로 임명되었고 이듬해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총통퓨러이라는 칭호로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통합하며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의 공격적인 대외 정책은 1939년 폴란드 침공으로 절정에 달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렸다. 그의 통치해 600만 명의 유대인을 포함한 수백만 명이 홀로코스트로 학살되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 히틀러의 가족들은 그의 삶에서 복잡하고 양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대부분의 친척들과 거리를 두었지만 예외도 있었다. 이복 누나 안젤라와 조카 게리 라우발과는 가까운 관계였다. 히틀러에게는 여러 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으며 이복 형제와 친형제가 혼재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19세기 말 어린 나이에 사망했다. 예를 들어 구스타프는 1885년에 태어나 2살에 사망했고 이다는 그 다음 해에 태어나 디프테리아로 1살을 조금 넘긴 시기에 사망했다. 오토는 1890년에 태어나 수두증으로 인해 단 6일 만에 사망했다. 에드문트는 1894년에 태어나 6살에 사망했다. 매우 비극적인 가족사였지만 아돌프 외에도 생존한 3명이 더 있었다. 파울라, 알로이스, 그리고 안젤라였다. 이 중에서도 둘째인 알로이스는 히틀러가 대중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집을 떠났고 이복 동생 아돌프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다. 알로이스는 아돌프가 어머니 클라라의 총애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아돌프의 장난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주 벌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알로이스는 기술적인 재능을 보였고 가족은 그를 기술학교에 보내 엔지니어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클라라의 개입으로 보이는 이유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이후 그의 삶은 더욱 불안정해졌다. 1900년에는 절도로 인해 5개월간 복역했고 2년 뒤 또 다른 범죄로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905년 형을 마친 후 그는 런던으로 이주해 견습 생활을 재개했다. 결국 그는 아일랜드계 여성 브리짓 다울링과 결혼했지만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내와 아들 모두를 자주 폭행했다. 1915년 그는 가족을 버리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이러한 행실 때문에 아돌프 히틀러와의 관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으며 알로이스의 방탕한 삶은 동생의 정치적 환경과도 전혀 맞지 않았다. 1924년 그는 함부르크에서 중혼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아내가 추가 고발을 하지 않아 6개월형은 집행유예 또는 취소되었다. 그는 후에 두 번째 사실혼 관계인 헤드비히 프리다 아말리에 미클리 헤드윅 프리에다 아마리에 미클리와 사이에서 하인리히라는 또 다른 아들을 두었으며 이 인물이 바로 하인츠 히틀러이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후 하인츠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에 입당했고 작센안할트주 벨렌슈테트의 엘리트 아카데미에 입학했다. 이 기관은 제3제국의 미래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년 후 하인츠는 베르마흐트에 입대했다. 그는 철저한 나치주의자였고 그로 인해 히틀러로부터 드러나지 않은 호의를 얻었다. 히틀러는 그를 가장 좋아하는 조카라 부른 적이 있다고 하며 둘 사이의 정서적 유대는 제한적이었으나 영향력은 명확했다. 1941년 하인츠는
동부전선으로 보내졌으며 제24 야포 연대의 통신부사관으로 복무했다. 그는 바르바로사 작전과 소련 침공에 참여했다. 당시 그의 부대는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으며 하인츠는 포병 공격 조정과 부대 간 통신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때때로 철수한 전초기지에서 통신 장비를 회수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임무였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존경받았으며 전공으로 철십자 훈장 2급을 수훈했다. 또한 히틀러와의 관계 덕분에 경찰 단속에서도 제재를 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1942년 1월 전송 장비를 회수하던 중 붉은 군대의 포로로 잡히면서 급변했다. 그는 모스크바로 이송되어 부틸카라는 군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이곳은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악명이 높았고 포로들은 기아와 의료 방치에 시달렸다. 독일 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는 선전 목적으로 은폐되었다. 소련은 그가 총통의 친척이라는 점에 주목했고 나치 정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혹독한 고문과 신문을 가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 통신 부사관에 불과했기에 고위 기밀에 접근할 수 없었고 이는 신문관들의 좌절로 이어졌다. 그는 포로가 된 지 약 한 달 후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그 원인은 고문, 신문 또는 비인도적 수감 조건 중 하나로 추정된다. 전쟁이 끝난 후 알로이스 히틀러는 이름을 알로이스 힐러, 알로이트 힐러로 바꾸고 함부르크 푸울스빌텔 함북 풀스뷰틀의 중산층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살아갔다. 그의 존재는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과거에 맞서다. 미국에서의 윌리엄 패트릭 히틀러의 삶. 그는 바로 알로이스 히틀러의 둘째 아들이자 그의 이복형 아돌프 히틀러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인물이었다. 윌리엄 패트릭 히틀러는 1911년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알로이스 히틀러 주니어와 브리짓 다울링으로 두 사람은 190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알로이스는 더블린의 쉘번 호텔에서 웨이터로 일했으며 자신을 유럽을 여행하는 부유한 호텔리어라고 소개했다. 브리짓은 윌리엄 다울링의 딸로 더블린 승마 대회에서 알로이스를 만났고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난 뒤 결혼을 논의하게 되었다. 결혼은 1910년 6월에 성사되었고 부부는 리버풀 토스텟의 어퍼 스탠호프 스트리트 102번지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윌리엄 패트릭이 태어났다. 그의 어린 시절은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알로이스는 방랑자 같은 삶을 살았고 아들이 3살 때 가족을 떠났다. 그는 브리짓과 아들을 남겨두고 떠났으며 브리짓은 자신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윌리엄을 키워야 했다. 알로이스가 다시 연락을 해온 것은 10년 후 독일에서 중혼 혐의로 기소된 뒤 도움을 요청하면서였다. 윌리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한 성격을 형성했고 훗날 그의 이복 삼촌 아돌프 히틀러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게 된다. 18세가 되었을 때 그는 독일에 있는 아버지를 방문했고 알로이스는 그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국가사회주의당 나치당 집회에 초대했다. 이 자리에서 윌리엄은 처음으로 아돌프 히틀러를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첫 만남은 냉랭했다. 히틀러는 자신의 조카가 유명한 성싱을 가졌다는 이유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을 못마땅해 했으며 그가 영국인이라는 점도 싫어했다. 다음 해 베를린에서 재회했을 때 히틀러는 나치당의 확고한 지도자로 자리 잡은 상태였다. 그는 조카가 자신의 성을 이용해 명성을 얻으려 한다고 생각하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윌리엄을 역겨운 존재라고까지 표현했다. 이는 하인츠 히틀러에게는 냉담했지만 어느 정도 애정을 보였던 태도와는 대조적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히틀러의 판단은 일면 옳았다. 윌리엄 패트릭은 자신의 성을 이용해 독일에서 직장을 구하려 했고 삼촌의 총리 임명 이후 독일로 이주했다. 히틀러는 족벌주의를 싫어했지만 결국 그의 조카에게 독일 오펠 자동차 회사의 일자리를 주선해 주었다. 처음엔 리셀스하임, 이후엔 베를린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했다. 하지만 윌리엄은 자신의 성을 영업에 활용하려 했고 이는 좋지 않게 받아들여졌다. 그는 해고당했으며 그 과정에 대해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하나는 베를린의 한 카페에서 경찰에게 신분증 검사를 받다가 체포되었고 이후 영국 대사관의 개입으로 석방되었지만 게슈타포가 그에게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버전은 한 고객이 그가 히틀러라는 성을 영업에 사용했다고 당국에 신고하면서 해고당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히틀러는 다시 한번 윌리엄을 가장 역겨운 친척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2차 대전 발발 한 년 전 윌리엄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편지를 히틀러에게 보냈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족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로 인해 히틀러는 그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게 되었지만 일단 그를 달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해 주었다. 동시에 그는 윌리엄에게 영국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 국적을 취득하면 더 높은 직책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윌리엄은 이것이 함정일 수 있다고 의심했고 삼촌의 무관심에 실망한 그는 다음 해 1월 독일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삼촌의 사악함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아돌프 히틀러의 진짜 본 모습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여러 기사와 글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의 성은 영국 사회에서 여전히 의심과 불신을 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그는 연합군에 합류하려 했으며 어머니 브리짓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미디어 재벌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초청으로 히틀러 관련 강연을 하던 중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처음엔 영국군에 입대하려 했지만 성 때문에 거절당했다. 이후 그는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저는 악명 높은 독일 총리이자 지도자의 조카이자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그는 오늘날 세계의 자유롭고 기독교적인 민족들을 독재적으로 노예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랄한 지도 아래 모든 신념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래에서 도덕적인 사회에 살 것인가 아니면 악마적이고 이교적인 체제의 노예가 될 것인가를 놓고 절박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모두 성조기 아래에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제가 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결국 1944년 3월 6일 윌리엄 패트릭은 미국 해군에 복무할 수 있게 되었고 의무병 조수로 태평양 전선에 배치되었다. 그는 파편에 의한 부상으로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으며 전쟁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시점까지 총 3년간 복무 후 제대했다. 그해 그는 필리스 장 자크 필리스 잔 샤크와 결혼했고 4명의 자녀를 두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는 자신의 성을 스튜어트 휴스턴으로 개명해 보다 평범한 삶을 살고 삼촌의 과거와 단절하려 했다는 것이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의 4아들 모두 자녀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며 이는 히틀러 가문의 혈통을 끝내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장남 알렉산더 스튜어트 휴스턴은 나중에 그러한 약속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쟁 이후 그는 이름으로 이익을 얻으려던 초기의 시도를 접고 조용한 삶을 살았다. 그는 해군에서 습득한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뉴욕 롱아일랜드의 브룩헤이븐 연구소 브룩헤이븐 레버라토리스를 설립하고 지역병원의 혈액 샘플을 분석하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패초그 파초기라는 도시에 거주하다가 1987년 7월 14일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생애 후반에는 그토록 원하던 익명성 속에서 살 수 있었다. 그는 어머니 브리짓과 함께 뉴욕 코람의 홀리 셉컬처 묘지에 묻혔다.